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오전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경찰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지만 마치 나간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조사에 나선 국무조정실에도 다른 현장에 나갔다고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감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YTN 취재 결과 오송 파출소 경찰관은 사고 당일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에 112 신고를 받고도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마치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내부 신고 처리 시스템에 거짓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조실이 감찰 과정에서도 해당 경찰관은 사고 지하차도가 아닌 다른 궁평 1 지하차도에 출동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의 감찰 조사 내용이 공개되면서 모두 14명이 희생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관제라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경찰의 초기 대응이 부적절했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발생한 지난 15일 새벽 4시 10분쯤 인근 미호천교에 내려진 홍수주의보가 홍수경보로 격상됐습니다. 그리고 3시간가량 지난 아침 7시 2분 경찰의 첫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미호천교가 넘치려고 하니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 7시 58분엔 지하차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재차 접수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이 제 마음대로 안 가서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15일 오전 8시 35분에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지하차도 안으로 흙탕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옵니다. 물에 완전히 잠기기 단 5분 전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사이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물이 막 차오르니까 손밑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갈 수는 없겠다,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갔고. 그러나 어디에도 관은 없었습니다. 특히 이른 아침부터 112 신고를 받았던 경찰은 애초 엉뚱한 곳으로 출동했다고 해명했지만 그마저도 조작된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은 이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 이후 대검은 곧바로 수사본부를 꾸려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기 전 이미 다른 지하차도 상황 때문에 직원이 모두 나가 있어서 허위 출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는 경찰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 미흡한 대응을 넘어 이를 의도적으로 덮으려 한 것인지 등이 집중적으로 규명될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청주 흥덕경찰서장이 오송 지하차도가 침수되고 1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첫 유선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난 현장을 지휘해야 할 책임자들에게 상황 전달이 늦어지면서 피해가 더 커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정의영 청주 흥덕경찰서장이 첫 유선 보고를 받은 시간은 오전 10시쯤. 지하차도에 물이 들어차기 시작한 지 1시간 20분이 지났던 시점이었습니다. 첫 보고를 받은 정 서장은 5분 뒤 교통경찰관에만 해당하는 교통가포 비상을 내렸습니다. 모든 경찰관에게 해당하는 가포 비상을 내린 건 1시간이 지난 오전 11시였습니다. 정 서장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1시 18분. 재난 현장에서 직원들을 지휘해야 할 경찰서장이 사고 발생 2시간 40분이 지날 무렵에야 현장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첫 유선 보고를 받은 시간이 오전 10시일 뿐이지 정 서장이 상황을 인지한 시간이 10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북경찰청장과 지역 내 경찰서장이 모두 들어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오전 9시 19분쯤 당시 상황을 알리는 메시지가 올라왔고 정 서장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 서장이 첫 지시를 내린 시간이 오전 10시 5분인 만큼 이전까지 정 서장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재난대책을 총지휘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도 늦장 보고를 받은 건 마찬가지. 이범석 청주시장은 사고 1시간 뒤인 오전 9시 40분쯤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비슷한 시각 첫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국 재난 상황을 지휘해야 할 책임자들에게 보고가 늦어진 이유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도 가려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경북 예천에서 폭우로 대형 인명피해가 생긴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실종자 9명 가운데 7명은 어렵사리 찾았습니다만 남은 2명은 며칠째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실종자 찾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수원은 돌덩이가 가득하고 계곡은 깊이 패고 깎였습니다. 실종된 주민이 살았던 컨테이너는 온데간데 없고 바위덩어리와 흙만 가득합니다. 반복된 수색에도 이웃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주민은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공기 좋고 살기 좋은데 골라가지고 잘 오셨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내 가족하고 똑같죠, 뭐 마음은. 말이 안 나와요. 이 마을에서 실종된 주민들은 모두 10km 안팎 떨어진 하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거센 물살 때문에 어디까지 휩쓸려 갔는지 추측이 쉽지 않았던 탓에 실종자를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겁니다. 또 돌과 나무 등에 부딪히면서 실종자 신체가 훼손됐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사과밭에서 발 이렇게 넘어고 계신 분 찾아가지고 이 통나무들이 막 이렇게 나름들이 나무들이 내려와가지고 흘러내린 토사가 너무 많다는 점은 또 다른 걸림돌입니다. 중장비로 토사를 걷어낼 때마다 일일이 실종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다 보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토사량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실제로 해당 실종된 분들의 장소를 쉽게 특정하기도 어렵고 어느 정도 이제 치워야 수색자 작업이 좀 활발하게. 소방당국은 하천 수색 범위를 하류 70km까지 넓히고 같은 장소도 반복해 살피는 등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추가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가족과 이웃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이번 집중호우 때 산사태는 기존의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곳에서 많이 발생해서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산사태 위험을 좀 더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현재는 산사태 관련 업무를 이곳저곳에서 제각각 맡고 있어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만한 기관은 따로 없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도 집중호우는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된 경북 예천뿐만 아니라 전남 여수와 충북 충주 등에서도 퍼붓는 비에 산이 무너지며 건물을 덮치고 도로를 망가뜨렸습니다. 산사태 피해 면적은 지난해에만 372헥타르, 지난 10년 평균보다 34% 증가한 것으로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강수량이 과거와 크게 차이나는 극한 강수가 20% 증가하면 산사태 발생 확률은 5배 이상 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환경부 역시 2030년대엔 전국에서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급증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산사태를 다루는 기관은 산림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지자체까지 모두 4군데. 어디서 발생했는지와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담당하는 곳이 다르고 이른바 컨트롤 타워는 없어서 통합적인 대처와 분석이 이루어지긴 쉽지 않습니다. 산간 지역이나 크고 작은 위험이 있는 지역이 사실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그 위험 지역으로 규정하지 못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을 설정하는 기준은 물론 부르는 명칭도 제각각입니다. 산림청은 지방과 흙의 특성을 고려해 산사태 취약 지역을, 행정안전부는 경사각 등을 따져서 급경사지 위험 지역을 분류한 뒤 각자 관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부처 사이 칸막이를 걷어내고 산사태 위험에 총괄 대응할 전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고 나서 산사태 위험 지역 설정 기준을 다시 세우고 관리 주체도 일원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토지의 상황에 따라서 개발 행위가 일어났는데 그것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한계들도 있고요. 아울러 산비탈 개간과 수목 감소가 어떤 영향을 줄지 연구해서 산사태 피해를 줄일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최수근 상병이 오늘 대전 현충원에 안장됩니다.
안장식에 앞서 최상병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 소속 부대인 해병 1사단에서 해병대장으로 엄수됩니다. 국가보훈부는 고 최수근 상병에 대한 예도와 예우를 위해 안장식이 거행되는 동안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에 조기를 개양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직 군인의 안장일에 보훈부 소속 기관에서 조기를 개양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경북 예천군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순직한 고 최수근 상병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조문을 마친 뒤 SNS에 최 상병의 명복을 빈다면서 형용할 수 없는 슬픔에 잠긴 부모님에게 책임 있는 사회 일원으로 죄송하기 짝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재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병사를 지키지 못하는 건 군으로선 뼈아픈 일이라면서 국방부는 이번 기회에 군내 안전 불감증을 타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폭우로 인명피해가 속출한 경북 예천군을 찾아 피해 복구 작업을 거들었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여당 지도부는 어제 오전 폭우가 휩쓴 경북 예천군 감천면 진평 1리 마을을 찾아 땅에 토사가 가득한 사과나무 밭에서 부유물을 걷어내고 치우는 작업을 도왔습니다. 김 대표는 봉사활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계나 장비로 수해를 복구하기 어려운 여건인 만큼 당과 당원이 참여하겠지만 국민 여러분도 시간이 날 때면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사가 숨지기 전 학부모 민원으로 힘들어했다는 동료 교사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교권 앞, 교사들의 분노가 커지자 교육당국도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학교 담장을 따라 흰 국화꽃들이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늘어선 조화만 천여 개. 하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조화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교대 4학년에 임용고시 공부까지 열심히 하시고 되게 기쁘게 학교에 출근하셨을 텐데 그냥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오게 돼요. 이게 언젠가 내일이 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사실 없는 상황에서 저희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한 건 맞거든요. 이주호 부총리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각각 분향소를 찾아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고인이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교원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교사노조는 고인 학급에서 학생이 연필로 이마를 걷는 일이 생겼는데 학부모가 수십 통씩 전화하고 교무실까지 찾아와 폭언했다는 증언을 전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교총도 지난 몇 년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우선돼 교실이 붕괴하고 있다며 더는 참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동학대 명체권이 우리 교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선량한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다수의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주호 부총리도 학생 인권 조례를 재검토하고 다음 주 교원단체들과 잇따라 만나 학부모 갑질 등 교권 피해 사례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당정 협의를 통해 교권 강화를 위한 추가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위반 행위 판단 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 간의 상담을 선진화하여 교원의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또 경찰 수사와 별개로 시교육청과 진상조사단을 꾸려 교권 침해 의혹 등을 조사합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사건을 두고 국회 관련 상임위인 교육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교권 침해 논란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오는 28일 오후에 열릴 예정인 회의에서는 이번 사건을 비롯해 최근 잇따르는 교권 침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전망입니다. 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 문제 역시 논의될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여야는 이번 회의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출석시키는 문제를 두고는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미군 병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통해 월북한 지 닷새가 지나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면서 온갖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과거 오토 원비어 사례를 들면서 북한이 고문을 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지난 1965년 베트남전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자진 월북했던 주한미군 찰스 젠킨스.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선전도구로 쓰이다 40년 만에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젠킨스는 하루 10시간씩 주체 사상을 교육받았다며 암기를 강요받은 한국말을 쏟아냈습니다. 주체 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핵과 건설을 준 민대중이며 핵과 건설을 축동하는 현대 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에 자진 월북한 트래비스 킹도 북한의 선전도구로 쓰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폭행을 저지르고 징계를 피해 도망쳤다는 점에서 선전용으로는 결격 사유일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I would have to imagine that they're not very optimistic about what they can get for him. 공통된 의견은 북한이 킹 이병을 어떤 식으로든 협상 카드로 활용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여러 경로로 북한에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토 원비어 등 과거 사례를 볼 때 킹 이병도 고문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The tragedy of Otto Warmbier, are there concerns that he might be tortured? There are certainly concerns based on what we've seen in the past and the way that North Korea has treated those it's detained. 코로나19 이후 여전히 국경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 킹 이병에 대한 검역 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밟고 있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킹 이병의 활용 가치에 비해 의식주 제공 등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판단할 경우 예상보다 일찍 돌려보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한미 북핵 대표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면서 긴장 고조의 책임을 외부에 전가하려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위해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를 방문한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현지에서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양자 협의를 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양측은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 등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자금원 차단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고 국제사회의 철저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견인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 SSBN이 42년 만에 우리나라에 입항했습니다. 이번 입항을 계기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의 도입 필요성과 그 가능성에 대한 관심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1981년 로버트 리함 이후 42년 만에 우리나라에 기항한 미 해군 전략 핵 잠수함 켄터키함. 위력적인 트라이던트2 탄도 유도탄 외에도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항속거리가 길고 조용하면서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핵 연료를 한 차례 주입하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연료를 교체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362 사업으로 비밀리에 핵잠수함을 건조하려고 했지만 무산됐고 문재인 정부 때도 2030년 초중반까지 순차 도입하는 3천에서 4,000톤급 잠수함 9척 중 3척을 핵잠수함으로 건조하려고 추진했습니다. 현재는 관련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 현실적인 걸림돌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나라가 도입하려 한 핵추진 잠수함은 핵 공격 능력은 없는 비핵 무기로 분류돼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현재로선 미국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원료가 되는 고농축 핵 연료를 보유할 수 없고 농축률 20% 이하 저농축 우라늄도 군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미국 정부 등으로부터 예외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고민하는 거는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가 중요한데 이거를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가 없어요. 일각에선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눈앞에 둔 호주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군은 미국, 영국과 함께 중국을 겨냥해 결성한 안보협의체 오커스에 참여한 뒤
양국의 지원을 받아 핵잠수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최근 속도를 내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르면 다음 달 구속영장 재청구 전망도 나오는데 최근 우여곡절 끝에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의한 민주당은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2019년 쌍방울 그룹이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북측에 전달했다는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기존 입장을 바꿔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보도가 불씨를 댕겼습니다.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전 부지사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 양상마저 펼쳐지고 있지만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특히 그 시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열리지 않는 7월 말 8월 초에 영장이 청구되면 이 대표는 앞서 공언한 대로 바로 영장 심사에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로 오히려 역풍이 불 거라며 자신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문제는 국회 회기 중에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입니다.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권리인 만큼 회기 중에는 반드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대표 리더십 논란과 당내 계파 갈등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검찰이 내분을 노리고 일부러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할 거란 의구심도 거둬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8월 16일부터 저희가 회기가 다시 시작되거든요. 예. 그 이후에 체포영장 청구서를 동의서를 이제 내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또 한 번 시험의 잣대에 오르게 하지 않을까. 이렇다 보니 당 일각에선 체포동의안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넘어오기까지 기간 동안 잠시 국회를 폐회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반 의석의 힘으로 의사 일정을 변경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잡음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영장 심사를 받게 되면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한 차례 부결시켰던 민주당이 지도부 공백 위험을 감수하고 방탄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큼 큰 잘못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 후보자는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옳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질의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들인다면서도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탄핵에 가장 크게 기여한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한 것이냐는 질문에 당시 검사로서 직분을 다한 거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긴급 재난 문자에 많이들 놀라셨죠. 지난 20일 울산의 장애인 시설에 정체불명의 소포가 배달된 데 이어 어제는 제주를 비롯해서 서울과 경기, 인천, 대전 등 전국에서 정체불명의 우편물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테러 가능성과 함께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아무에게나 발송해서 온라인 판매 실적을 부풀리는 이른바 브러싱 스캠일 수도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지난 11일 대만에서 도착한 물건이 의심스럽다며 파출소에 신고합니다. 울산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대만에서 온 소포를 확인하다 3명이 호흡 곤란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뉴스를 보고 놀라서 신고한 겁니다. 신고 이후 생물테러 초동 대응팀이 파출소로 출동해 이 남성이 신고한 투명 화장품 용기 2개가 들어있는 지퍼백을 조사했습니다.
대응팀이 5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는데 1차 조사에서는 의심 물질이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폭발물 검사, 방사능 검사, 화학물질 검사, 생화학 검사 등을 진행했고 당시 현장에서는 모두 음선 또는 불검출된 상황입니다. 대전에서도 배달시킨 적이 없는 물건이 국제 우편으로 왔다는 신고가 모두 10여 건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한 곳에 배달된 우편물의 발송지 주소가 지난 2020년 미국과 캐나다에서 논란이 된 정체불명 씨앗 발송지와 주소가 같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테러 가능성과 함께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불특정 수취인에게 발송한 뒤 물건을 받은 사람인 척 상품평을 올려 판매 실적으로 부풀리는 이른바 브러싱 스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와 경찰은 의심 우편물을 발견하면 열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냄새를 맡거나 맨손으로 만지는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대낮 서울 신림동 길거리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살인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2시 10분쯤 서울 신림동 골목길과 스포츠센터 건물 지상주차장에서 4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20대 남성 1명이 결국 숨졌고 또 다른 남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놀란 시민들이 급히 가게 안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천안 논산고속도로 정안나들목 인근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이 앞서가던 20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이 숨졌고 운전자도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두 차량 모두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어젯밤 대법원 앞에서 금속노조가 열려던 1박 2일 노숙 집회를 또 강제 해산했습니다. 금속노조 조합원 50여 명은 어제 저녁 7시 대법원 동쪽 인도에서 불법 파견 관련 소송 판결을 조속히 선고하라고 촉구하는 문화제를 연 뒤 노숙 농성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미신고 집회로 보행에 방해된다며 세 차례에 걸쳐 해산 명령을 하고 밤 9시 반쯤 강제 해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 지회장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체포돼 서초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경찰이 금속노조의 노숙농성을 강제로 해산한 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앞으로 IT 경기가 나아지더라도 수출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어제 발표한 최근 우리 수출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하반기 이후 IT 경기 부진이 완화돼도 국가별 산업 구조와 경쟁력 변화 등 구조적 요인 때문에 수출이 과거와 같이 큰 폭으로 반등하기는 어려울 거로 예상된다고 진단했습니다. 구조적 요인의 사례로는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 약화가 거론됐습니다. 정부가 라면에 이어 국민 간식인 치킨값 잡기에 나섰습니다. 농식품부의 닭고기 공급 확대 요청에 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가맹본부에 대해 집중적인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학과 휴가철엔 치킨 수요가 크게 늡니다. 하지만 생산비 상승과 집중호우 속 폐사 등으로 닭고기 값이 오르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업계에 공급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도 오는 28일까지 이어지는 가맹본부 실태조사에서 치킨 업종에 대해 집중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으로부터 로열티나 교육비 등 외에도 닭고기와 식용유 등 계약서상 필수 품목을 공급하면서 마진격인 차액 가맹금 수익을 올립니다. 치킨 업종의 차액 가맹금은 한 해 평균 2,100만 원으로 외식 업종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매출액 대비 차액 가맹금 비율 역시 7%로 외식 업종 평균을 한참 웃돌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공정위는 본부들이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어떻게 전가하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허리띠를 전량해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더 이상 아직은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맞구나라고 인지를 하면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한 번씩 올려줄 거거든요.
업계 1, 2위인 BHC와 BBQ 본사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각각 28%와 15%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차액 가맹금이 많이 발생하는 필수 품목 현황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필수 품목 과다 지정이나 또는 그 가격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문제를 저희가 적절하게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 정책적인 그 방향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년간 프랜차이즈 업계 총 가맹점이 무려 6만 4천여 개, 24%가 늘어서 가맹본부와 브랜드 증가율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공정위는 경영 환경이 악화했을 가능성이 있는 가맹점주들의 상황도 파악해 오는 11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빠른 취업을 위해서 중소기업에 취업한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이들의 직업 선택 범위를 넓혀주기 위해 울산교육청이 공공기관과 연계해 취업 정보 제공에 나섰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박영은 기자입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공기관 취업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고 있는 강사는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직업계고 졸업생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운영하는 고교 오픈스쿨 직업교육의 한 과정인 선배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학교에 있을 때도 이제 후배들 대상으로 되게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해주고 그랬었는데 나름의 저만의 노하우들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울산시 교육청은 지역 10개 공공기관과 함께 직업계고 학생들의 공공기관 취업률 향상을 위한 고교 오픈스쿨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공공기관에 취업한 직업계고 선배에게 직접 취업 준비 과정과 합격 전략을 듣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추가 편성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걸 준비하는 과정을 좀 막막해하고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실제 직업계고 졸업생 중에 취업하고 있는 선배들을 초청을 해서 직접 특강도 듣고 취업 준비 과정이나 합격 전략들을 직접 들어보게 하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수력원자력, 환경부 울산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에 근무 중인 졸업생들이 강사로 참여해 후배들에게 취업 준비 과정과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도 선배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만족했습니다. 선배님들의 직접적인 경험을 들으니까 도움이 되고 또 다양한 조언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교육청은 매년 울산시 직업계고 학생 40여 명이 실제로 전국 공공기관에 취업하고 있는 만큼 직업계고 학생들의 공공기관 취업을 위해 고교 오픈스쿨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중장년층은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요. 김광석 그리고 동물원을 빼놓고 1980년대와 90년대 문화를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이들의 노래로 만든 뮤지컬 2편이 관객들에게 그 시절 향수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창작 뮤지컬 중 하나로 꼽히는 그날들이 어느덧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유준상, 오만석, 오종혁, 지창욱 등 원년부터 출연한 배우들 상당수가 이번에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20년 전 청와대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을 둘러싼 사랑과 우정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작진은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이등병의 편지, 사랑했지만 등 김광석이 만든 곡과 동물원 시절 부른 거리에서 등 당시의 노래가 주는 힘이 무엇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전부이자 진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광석 씨의 노래가 아니었다면 이 작품은 나올 수 없었을 거고. 8, 90년대 수많은 히트곡을 낸 그룹 동물원의 자전적 뮤지컬입니다. 밴드 멤버들이 어떻게 처음 만나 음악을 시작해 성공했고 또 어떤 고민을 겪게 됐는지 노래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등 수많은 동물원의 명곡이 흘러나오고 이들과 함께했던 객원 가수 김광석의 노래도 빠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제작진은 이 작품이 단순한 추억 여행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1980년대의 밴드 동물원의 노래가 지금 2023년 현재 관객들에게도 유효한 어떤 그런 동시대적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두 뮤지컬은 변해가네와 서른 즈음에 등 많은 노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광석과 동물원,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들의 인연이 각각의 작품 속에서 관객들의 마음을 적시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올 여름 한국 대작 영화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가운데 김혜수, 염정아 투톱을 내세운 밀수가 가장 먼저 경쟁에 나섭니다. 모가디슈 류승환 감독이 선보이는 액션과 유머, 1970년대 음악이 어우러진 해양 액션 활극으로 두 배우의 워맨스가 돋보입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세간에서 냄새 맡고 쫓더라도 부디 물건 근처로 빠지는 거야. 1970년대 바다에 던져진 밀수품을 건져 돈벌이를 하던 해녀들이 세관에 적발돼 뿔뿔이 흩어집니다. 아버지를 잃은 진숙은 춘자를 밀고자로 의심하지만 해녀들의 생계를 위해 다시 한번 손을 잡고 밀수에 나섭니다. 영화 밀수의 투톱으로 진한 여자들의 우정, 워맨스를 보여준 김혜수, 염정아 배우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바다를 밝히고 지키는 등대 같은 존재라면 조춘자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없는 길, 물길을 만들어가는 길잡이 같은 역할? 그냥 따뜻하고 사랑해요. 언니가 워낙 사랑이 많은 분이시고 애교도 많고 정말 저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게 느껴지는 그런 분이거든요. 여성 서사가 중심이지만 여성성이 아닌 온전한 개인으로서의 모습을 강조하고 싶었다는 유승환 감독은 두 배우의 첫 스크린 조합에서 강렬한 호흡을 엮어냈습니다. 팬심이랄까요? 오랜 팬을 내 영화 속에 불러들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개인적인 욕심으로부터 출발했달까요? 조인성 배우의 고난도 액션과 함께 박정민, 고민씨 배우의 유머, 베테랑 김종수 배우의 반전 연기도 작품의 완성도를 더했습니다. 음악 감독을 맡은 가수 장기하는 최연의 앵두, 김트리오의 연안부두 등 시대를 풍미한 명곡들을 배치해 1970년대 레트로 감성을 한껏 살렸습니다. 올여름 한국 영화 대전 가운데 포문을 여는 밀수는 한글 자막으로도 개봉해 청각장애인은 물론 자막을 선호하는 관객들에게 보다 넓은 선택권을 제공하게 됩니다. YTN 홍상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무차별적 살상 무기로 논란이 많은 집속탄을 쓰기 시작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러시아군의 점령지와 맞닿은 우크라이나 남동부 전선에서 미국산 집속탄을 발사했습니다. 대반격에 착수한 우크라이나군이 집속탄을 사용하기 시작한 건 러시아군이 수개월째 구축한 점령지 방어선을 뚫고 진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고된 나의 하루도 항상 네가 있었어. 나의 삶이 허물투성이라도 내 손을 잡아준 사람, 나와 같은 고통의 길을 걷고 같은 꿈을 바라봐주는 믿음, 너의 손을 붙잡고 끝없는 폭풍 속을, 이 거친 파도 속을 뛰어들 자신이 있어.
현재 전남과 제주도에 강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전남 고흥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오고 있는데요. 제주도에는 호우경보가, 전남 해안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에 150mm 이상, 서해안과 강원, 경남 해안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낮에는 남부, 오후부터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덥습니다.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이 26.4도, 그리고 청주가 26.7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났고,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대구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